국내 1등 은행 자리를 놓고 늘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경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해외 성적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보다 22%가량 줄어든 건데 임대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보톡스 시술을 받을 때 쓰이는 성분인 보톨리눔 톡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작년 하반기 실적 부진을 딛고 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은행권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돈벌이를 한다는 비판을 씻어내기 위해 해외 수익 확대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내 순익 경쟁만큼 해외에서 누가 더 잘하고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1등 은행 자리를 놓고는 늘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경쟁하고 있는데 해외 성적표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은행들이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한, 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해외 점포에서 번 돈은 9천억 원에 육박해 한 해 전보다 약 30% 늘었습니다. 아직 전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증가율은 전체 당기순이익 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해외 점포에서 약 3,200억 원을 벌어 시중은행 중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일찌감치 공을 들여온 베트남에서의 성공이 주요했습니다. 신한은행 베트남 법인은 지난해 총 자산이 40억 달러에 육박해 HSBC 은행을 제치고 베트남 내 외국계 은행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베트남 국민 메신저 잘로 등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특화 디지털 상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라이벌인 국민은행은 해외에서만큼은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은행의 해외 점포 순이익은 605억 원으로 2천억 원 안팎의 순이익을 거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졌습니다. 해외 수익 비중도 다른 은행들은 10%대인 반면 국민은행은 약 3%에 불과합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내 리테일 위주인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해 탄생한 은행으로 오랜 기간 해외 시장에 도전해온 타 은행과 출발이 달랐던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지분 인수처럼 글로벌 사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분 참여 기회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자 신규 사업자 수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111명으로 전달 대비 21.9% 줄었습니다. 월별 신규 등록자로 보면 2017년 11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앞서 1월 신규 등록자도 전달보다 54.6% 줄어든 6,543명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 9.13 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함에 따라 신규 등록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736명으로 전달 대비 23.4% 줄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신규 등록자가 전달보다 22.2% 감소한 3,6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477명으로 전달보다 21% 줄었습니다.
한편 2월 한 달간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1,693채로 전달에 비해 29.8% 감소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38만 8천 채로 집계됐습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보톡스 시술을 받을 때 쓰이는 보톨리눔 톡신 성분을 개발하는 업체들, 이른바 톡신 업체라고 불리는데요. 작년 하반기 실적 부진에 주가는 급락하는 처지였던 이 톡신 업체들이 올 들어 날개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휴젤과 메디톡스 이야기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대표적인 보톨리눔 톡신 업체 휴젤과 메디톡스의 주가가 모처럼 오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약 18%가량 상승한 휴젤은 오늘도 4.82% 상승 마감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장중 한때 6.75% 상승을 기록했다 5.98%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올 들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과 중국 등 선진 시장 진출이 예고돼 있어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중국 시장 진출이 가장 빠르게 전망됩니다. 휴젤은 올 1분기 내 지난해 초 중국에서 임상 3상을 종료한 보툴렉스의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 후 6개월 내 판매 허가를 획득해 올해 말 제품을 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메디톡스는 중국 국가식품의약품 감독관리총국에 신청한 제품의 판매 허가를 받고 올 상반기 중 중국 시장 진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휴젤은 미국에서 임상 3상을 마친 자사의 보툴렉스를 오는 2021년에 메디톡스는 미국 엘러간사와 손을 잡고 이노톡스 상호파에 착수해 2022년에 진출한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국산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대용제약의 나보타는 올 봄 미국에 출시할 전망입니다. 경쟁사인 메디톡스와 나보타의 균주 출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 출시에는 지장이 없을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 보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입니다. 이현주 소위원장은 미세먼지를 완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동안의 규제 진입 장벽을 전면 풀어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며 LPG도 화석연료의 일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수소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블랙 먼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는 월요일을 일컫는 말인데요. 어제 하루 JYP를 제외한 엔터주는 블랙 먼데이를 경험했습니다. 그 여파로 YG와 SM은 오늘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흔들리고 있는 엔터주, 향후 전망 어떨지 이소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엔터주의 급격한 주가 하락, 시작은 YG였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승리가 돌연 은퇴를 선언하면서 11일 소속사 YG의 주가가 14.10% 하락한 것입니다. SM도 지난해 4분기 부진한 실적을 보인 자회사 SM재팬과 키이스트의 영향을 받아 10.49% 떨어졌습니다. 신인걸그룹 있지 흥행에 성공한 JYP만이 장마감 직전 전년도 영업이익 증가 소식을 전하며 주가 하락을 면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행보에 따라 흔들리는 엔터주, YG와 SM은 추가적인 주가 하락 우려에 전일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YG, SM의 주가는 오늘도 각각 전 거래일 대비 3.36%, 3.70% 하락했고 전날 홀로 상승 마감했던 JYP 역시 오늘은 4.01% 하락했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시장 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K-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에 와서 과거랑 달라진 게 있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라던가 음원에 대한 산업 자체도 성장하고 있는 거고 지나치게 우려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소나타와 K5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두 모델 모두 세단 시장의 대표적인 모델들인데요. 세단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분위기 반전의 구원 투수 역할을 제대로 해줄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혜원 기자입니다. 국내 세단 시장이 SUV 등에 밀려 침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9만여 대의 세단이 팔렸는데 이는 2017년보다 7.7%나 줄어든 결과입니다. 판매가 부진하며 12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이 가운데 신형 소나타와 K5가 출격을 앞두고 있어 흔들리는 세단 시장의 구원 투수가 되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원조 국민차로 불리는 소나타가 5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는 21일 출시를 앞두고 지난 11일 이미지를 공개하고 사전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소나타에 많이 달려있다고 보고요. 소나타가 현대차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었고요. 최근에는 SUV 등에 밀려서 약간 인기가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에서 상품성과 가격 측면에서 다 인정을 받으면 30만 대 후반대 정도의 판매만 기록을 하더라도 실적 개선 효과를 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형 소나타는 확 달라진 외관은 물론이고 첨단 신기술로 무장한 점도 눈에 띕니다. 키 없이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시동을 켤 수 있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차를 공유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스가 개발한 고급 음향 시스템을 더했습니다. 오디오는 최근 차의 감성 품질 요소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에는 중형 차량에서는 처음으로 12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전후 좌우의 스피커가 음향 입체 효과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아차는 2020년형 K5로 맞불을 놨습니다. K5는 기존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안전사양들을 기본적으로 넣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조기와 스타일러, 공기청정기가 가전 3대장으로 불릴 정도로 가전 소비 풍속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유해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기 걱정을 덜어주는 전기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가 인기를 끌면서 주방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가스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는 전기레인지.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스레인지 매출을 넘어서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전기레인지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실내 환기가 되지 않아서 가스레인지 사용을 소비자들이 꺼려함에 따라서 인덕션으로의 시장 확대가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레인지 시장은 작년에 한 80만 대 규모에서 올해 100만 대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름 없이 튀김 요리를 해주는 에어프라이어도 인기입니다. 에어프라이어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유해가스 배출이 적고 냄새나 연기도 확 줄어 환기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프라이어의 올해 1월부터 3월 7일까지의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398%나 뛰었습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가 주방의 모습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멋진 외관과 튼튼한 내부를 자랑하는 아파트가 지금도 전국 여러 군데서 들어서고 있지만 동시에 군데군데 낡아가는 노후 주택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안정까지 위협하는 이 노후 주택 문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유민호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 앞으로 빠르게 증가합니다. 내년 전국적으로 400만 가구를 웃돌고 2025년에는 700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990년대에 대량으로 들어선 주택이 본격적으로 노후화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오늘 국회에선 국내 노후주택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건설협회와 부천도시공사가 함께 원도심 노후주택 지역 재생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쇠퇴한 원도심을 다시 살리겠다는 취지로
기존 주민들을 포함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낡은 집에서 사는 것이 거주 만족도를 낮추고 안전을 위협하는 등 여러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주택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늙어가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경쟁력도 함께 나빠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나이도 많으시고 소득 여건도 나쁘다 보니까 뉴타운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작은 규모로 뭉쳐 주거 환경을 개선해가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히는 주차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나왔습니다. 토지 비용 없이 집을 짓고 여기에 공영 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여기에 임대료를 내면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이 임대료까지 받아가면서 수익. 대한건설협회와 부천도시공사는 이번 토론의 내용을 한데 모아 국회와 정부 등의 정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달달 외우면 되는 주입식 암기식 학습은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할 텐데요. 어쩌면 기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은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되는 날이 곧 올지 모릅니다. 이에 바이오와 IT 기술 등으로 많은 것이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융합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같은 학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살 안팎의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영어 수업을 듣고 선생님과 1대1로 피아노를 배웁니다. 축구 드리블 수업, 방송 댄스뿐 아니라 창의 과학교육, 미술 수업까지 한 건물 안에서 동시에 이뤄집니다. 컬링장과 아이스링크, 그리고 생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수영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창의 융합교육에 초점을 맞춰 하나의 학교처럼 기획된 이 학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파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교과에서 영어, 수학, 독서, 토론, 논술 이런 과목들이 있고 예능과학센터에서는 미술, 음악, 과학, 실험, 그다음에 코딩 이런 종류의 다양한 수업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목들이 단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 교과와 예능과학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저희가 창의융합 수업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을 융합한다는 뜻의 스팀 교육은 지난 2011년부터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형 교육으로 선정하고 매년 관련 정책을 발표해온 바 있습니다. 새로운 그런 어떤 시대에 맞춘 아이들을 키워내고 싶다, 가르치고 싶다. 근데 그런 곳이 없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 교육과정, 영어, 수학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체능을 좀 포함된 것, 아니면 스포츠 다양한 재미있는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없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걸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요. 특히 홍 대표는 학원의 모체가 ICT 기업인데 직접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에 있다 보면 이 같은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체감한다며 AZ에서는 매일 전 과목 선생님들이 모여 각 학생들의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수업 모델을 개발하는 회의를 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학생들은 레벨 테스트를 거친 뒤 자유롭게 시간표를 짜서 수강하면 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아파트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개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이 재건축, 재개발 밑그림을 그리기 전 시가 나서서 층수와 디자인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 정비계획안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만든 뒤 구청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순서를 바꿔 서울시가 사업 시작부터 깊숙이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민간에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용적률이나 높이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 경관 지형, 세대원 구성, 기후 변화 등까지 전방위로 반영한 내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 속 섬처럼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를 주변과 연결하기 위해 서울시 아파트 조성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파트라는 거대 블록을 여러 개로 쪼개 그 사이 보행로를 내고 보행로 저층부에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해 담장을 실질적으로 허문다는 보관입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 2부 시장은 가우디의 독창적인 건축물을 보며 자란 바르셀로나 아이들과 성냥갑과 같은 획일적 건물만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에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빈틈없는 도시계획으로 미래 100년 서울 도시경관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오늘 한국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고 지적하고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고했습니다. IMF는 한국이 상당한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하는 통화정책 기조도 명확하게 완화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IMF 연내협의 한국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정부와 하는 국책연구원 등과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하미입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며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10도가량 뚝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3.6도였던 서울은 내일 아침 영하 2도로 곳곳이 영하권이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보이니까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한편 강한 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며 탁했던 공기는 점차 맑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전국이 보통 수준 회복하겠고요. 다만 점차 대기오염 물질의 유입을 받으면서 오후부터 한때 나쁨 단계로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마스크는 계속해서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북서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부분 영하권으로 출근길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춘천은 오전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7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해안가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 및 화재 예방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는 아침 기온 영하 2도를 보이겠고요. 낮 동안 10도 안팎으로 부산, 대구 12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서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흐려져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금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후 토요일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